여기서 아까 요거를 잠깐 설명을 놓친 것 같은데, 여기 타겟, 아까 difficulty target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4바이트로 할당되어 있어요. 블록 헤더에. 4바이트면 비트로 따지면 4832에서 32비트가 되는 겁니다. 0101 이런 게 32개가 나열돼요. 그거의 그 최대 숫자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타겟은, 원래 타겟은 256비트 넘버로 해가지고 2에 256성 빼기 1이 최대 숫자가 되는데, 아까 그렇게 difficulty 타겟이 가장 큰 숫자가 이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숫자라는 얘기는 그냥 아무 난수든지 넣으면 바로 다 채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숫자를 낮춰버리면 블록 헤더를 해싱했을 때 그 값이 이 아래로 나와야 되니까 좀 찾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4바이트만 할당했기 때문에 4바이트라는 것은 2에 32성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블록 헤더에서 4바이트라면 실제로는 이렇게 연산된다는 거야. 여기에다가 곱하기 2에 요만큼을 더 하는 겁니다. 요거는 지수란 얘기야. 곱하기 지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011b 빼기 3 해서 8을 곱하고 요거를 지수로 써서 하면 결국은 이것이 256비트 바이너리 넘버가 나와요. 이런 숫자가. 그래서 요게 이제 difficulty target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자동으로 비트코인의 그 코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재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분 간격을 맞춰줘요. 그리고 만약에 그 숫자가 너무 크다고, 너무 빨리 생성이 된다고 그러면 이 숫자를 낮춰주고, 타겟 넘버를.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블록 헤더에서 요 0x라는 건 16진수라는 얘기고 1b 0 4 0 4 12 요게 요 16진수 하나가 4비트니까 요거 두 개가 1바이트입니다. 그래서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로 쓰는데 블록 헤더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 숫자를 만든다는 거죠.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망에서 10분 간격의 블록 생성을 위해서 마이닝 디피컬티는 2주마다, 그러니까 2주면 대략 2016개의 블록인데 2주마다 채굴 참여자와 해시파워에 따라서, 해시파워라는 것은 이게 퍼즐 문제를 푸는 전 세계의 컴퓨팅 파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해시파워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 계산식이 프로그램 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비트코인 코어 프로그램이 블록 생성 시간을 제가 체크를 해서 2주 동안 체크를 해서 평균 얼마인가 보고 그거에 따라서 숫자를 조정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되는데, 컨셉은 여기에 보면 설명이 잘 돼 있어서 가져왔는데, 아까 블록 헤드라고 했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블록을 이어붙인 게 블록체인인데, 그 블록 내에 블록 헤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전 블록의 이름표도 있고, 먹걸 루트, 그러니까 트랜잭션들을 쭉 모아서 그거를 하나의 256비트 바이너리 넘버로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스라는 게 들어있죠. 그래서 요 블록 헤더, 80바이트의 블록 헤더를 가지고 해시라는 과정을, 해시라는 건 암호화를 한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앞으로 요 해시하는 원리도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 그 블록 해시를 하게 되면 256비트 바이너리 넘버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아까 difficulty target이라는 게 있었죠. 타겟보다가 작아지면 이 난수를 내가 찾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채굴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난수를 0부터 1씩 증가시키면서 계속 이 과정을 해보는 거예요. 블록 해시하는 과정이 이제 수학인데, 이 해싱이라는 건 요 일방향만 할 수 있어요. 거꾸로는 못 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전한 건데, 이거 블록 헤더는 그대로 있는데 요 난수 숫자를 바꿔서 해싱을 매번 하면 값이 매번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요 1씩 증가시킨다고 해서 요 타깃 값이 또 1씩 더 증가되는 건 아닙니다. 해시라는 것이 굉장히 랜덤한 그런 암호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1을 증가시켜도 이쪽 값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나하나 다 해봐야 돼요. 해서 이 타깃 값보다가 작게 나오면 내가 난서를 찾았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블록을 만들어서 네트워크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타겟 넘버를 한번 보면, 이게 블록 제로, 그 최초의 사토시 나카모토가 첫 번째 블록을 채굴할 때는 난이도가 이렇게 컸어요. 요 F라는 거는 이진수로 111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수였는데, 이제 2021년 4월 9일에 오면 블록 678419에서는 타깃이 이런 숫자였어요.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작은 거죠. 작으니까 채굴하기가 훨씬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컴퓨팅 파워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1년 7월 달에 가면 이 숫자가 오히려 커져요. 왜냐하면 이때 중국에서 채굴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채굴 공장이, 그때 중국에 있는 채굴 공장이 메이저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놈들이 다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 컴퓨팅 파워, 해시 파워가 낮아져서 10분마다 하나씩 안 생기는 겁니다. 30분마다 또는 1시간마다 블록의 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다시 이거를 숫자를 키워서 이제 10분으로 대략 맞춰주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이것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가 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때는 아마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양자 컴퓨터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 오늘날 디지털 컴퓨터 쓰듯이 그런 시대가 과연 올까? 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시스템이 계속 그대로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거를 만들 때 이 숫자는 충분히 크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난이도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그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디지털 컴퓨터를 가지고는 여기까지 이제 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어떤 경우는 0부터 난서 키울 수 있는데 맥시멈까지 키워도 이 솔루션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들어있는 트랜잭션들을 이렇게 순서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 머클루트 숫자가 바뀌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시간이 지나면 채굴할 당시에 여기 블록 헤드에 시간이 있는데 시간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니까, 안 되면 시간을 1초 증가시켜서 또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하다 보면 언젠가는 타깃보다가 작은 그런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프로프 오브 워크를 정리를 하면, 비트코인 채굴에는 SHA-256, 256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해시 했을 때 그 결과가
256비트 바이너리 넘버라는 얘기입니다. SHA-256이라는 해시 함수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으면 SHA-256이 아니고 이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그런 방식을 씁니다. 이 함수는 입력된 숫자 문자에 대해서 256비트 이진수를 출력하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해시라는 것은 암호화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난서는 0에서 2의 32성 빼기 1까지 바꾸어가며 해싱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여기 난서에서 요 난서는 블록 헤더에서 4바이트로 주어져 있어요. 그 메모리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0부터 2의 32성 빼기 1까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싱을 하는데, 이 해싱에서 조건을 만족한 난서를 못 찾으면 이제 아래 이런 걸 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트랜잭션 순서를 바꾸거나, 트랜잭션 순서를 바꾸면 머클 루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그 해싱을 하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와요. 1초마다 바뀌는 타임스탬프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시간을 바꿔서도 해볼 수가 있고,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은 뭐냐면 블록의 제일 최초의 트랜잭션, 그러니까 블록에는 트랜잭션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트랜잭션을 우리가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라고 그래요. 물론 미국의 그 우리나라 업비트 같은 그 익스체인지 거래소가 코인베이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뭐 유닛 같아서 그렇지, 여기서 코인베이스는 첫 번째 트랜잭션을 얘기를 해요. 그 코인베이스 데이터 필드로 사용되는 2에서 100바이트 중에서 처음 몇 바이트를 제외하고는 채굴자가 엑스트라 난서 저장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록 헤드에 주어진 4바이트 외에 여기를 또 엑스트라 난서를 사용을 해서 다시 이 아까 했던 그 반복 과정을 해시를 구하는 과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2의 96성까지 돼서 7.9 곱하기 10의 28성, 이런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은데, 그래서 스탠다드 난서 4바이트, 블록 헤더에 있는 4바이트에다가 여기 코인베이스에 있는 공간 일부를 엑스트라 난서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8바이트를 쓰게 되면 12바이트인데, 12바이트는 비트로 따지면 96비트가 돼서 2의 96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2의 96성 빼기 1이 되겠죠. 왜냐하면 0부터 시작하니까 최대 숫자는 2의 96성 빼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7.9 곱하기 10의 28성 숫자가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수인 거죠. 이거를 하나씩 증가시켜가면서 모든 걸 다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채굴 공장에 가면 그 컴퓨터가 채굴기가 많이 놓여져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채굴기는 0부터 만까지, 두 번째는 만부터 2만까지 이렇게 쭉 나눠서 해보면 한 사람이 0부터 이 숫자까지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그 난서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채굴 공장에는 수많은 채굴기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초기에는 단순 고사양 그래픽 카드를 여러 대 연결해서 채굴 작업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물론 제일 처음에는 그냥 CPU 하나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GPU,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을 써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최근에는 FPGA라는 걸 거쳐서 ASIC을 쓰게 되는 겁니다. ASIC이라는 것은 여기 있듯이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이 돼서 FPGA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보통은 그 메모리 칩이 나올 때 다 빈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그 일종의 롬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FPGA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ASIC이라는 거는 아예 삼성에서 만들 때부터 이 채굴하는 코드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장 옵티멀하게 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SIC이 가장 빠른 겁니다. 이 마이닝을 하는데, 프루프 오브 워크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 하는 연산이라는 것은 그냥 이진수
가지고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수학 같으면 이거 막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없이 이제 그런 단순한 연산만 하기 때문에 그거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A식 칩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채굴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삼성에서 나오는 A식 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런 이제 비트코인 마이너를 만드는데 채굴기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채굴기라는 게 컴퓨터 한 대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컴퓨터 하나로 채굴을 한다 생겼을 때 여기 하나가 그 채굴 컴퓨터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채굴 공장에서는 여기 보다시피 수십만이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 퍼실리티를 갖추고 채굴하는 사람과 내가 책상에서 컴퓨터 한 대로 채굴하는 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인 컴퓨터로 채굴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 포크와 소프트 포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포크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룰이 이렇게 하나 있다가 룰이 하나 가지져서 나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드 포크는 룰이 아주 많이 바뀌는 거고 소프트 포크는 조금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 포크는 두 개의 블록체인으로 나눠집니다. 아예.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뭐 클래식으로 나눠지고 또 뭐 비트코인 ABC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블록체인 자체가, 장부 자체가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하드 포크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어떤 데 주로 생기냐면 과거에 유효하지 않던 그런 규칙을 유효화한 경우에 이런 하드 포크가 주로 발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블록 사이즈를 1MB에서 2MB로 증가한다. 이런 것들이 하드 포크가 되겠습니다. 소프트 포크는 결국은 두 개로 갈려졌다가 결국은 하나로 합쳐지는 걸 소프트 포크라고 해요. 과거에는 유효이던 규칙을 무효화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주로 발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보안에 위협되는 규칙을 무효화한다. 새 규칙을 따르는 노드가 더 많아져야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통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관리 주체가 뚜렷이 없습니다. 회사라든지 뭐 정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참여자가 다 그걸로 하나로 따라가 줘야지 이제 새로운 규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 포크나 소프트 포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체인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고 실패하면 체인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교과서를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는 무효이던 규칙을, 그러니까 B그룹의 유효한 블록, 이거 이제 B 프라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새로운 규칙이 등장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가 죽고 하나로만 살아남을 때 우리가 하드 포크라고 하고, 이제 소프트 포크라고 하고, 이게 두 개 다 살아남을 때 이제 하드 포크라고 그래요. 하드 포크, 소프트 포크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그윗, 요거는 이제 조금 소개를 하고 싶은데 2017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우리가 BTC로 표현하는 비트코인이 있는데, BTC 비트코인에서 2017년도 8월 달에 소프트 포크를 이용해서 블록 크기를 1바이트에서 2바이트로 증가시켜요. 1.96으로 아마 여러분들 자료에 냈을 텐데,
대략 그냥 기억하기 쉽게 2바이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바이트에서 2바이트로 증가시켰어요. 그러니까 블록 하나에 담을 수 있는 트랜잭션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이러한 규칙이 있는데, 원래 이 세그윗이라는 게 세그리게이티드 위트니스인데, 블록 내에 이제 디지털 서명, 그 위트니스라는 게 이제 시그너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그 디도스가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스는 Denial of Service에서 그냥, 거기에 뭔가 들어와가지고 막 지 혼자 작업을 막 해서 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걸 우리가 디도스라고 그래요. 도스 공격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그너처 부분을 다른 데이터 영역으로 이제 옮김으로써 빈 공간이 조금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트랜잭션을 추가로 넣게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블록 사이즈를 이렇게 증가시킨 건 아닌데, 마치 이제 트랜잭션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것 같이 2MB까지 늘어난 그런 효과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코드 상에서 블록 사이즈를 2MB로 늘린 것은 아닌데, 실제로 트랜잭션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 그게 서명 부분을, 우리가 블록 내에 디지털 서명 부분이 있거든요. 요 디지털 여기 서명 부분이 있습니다. 블록 내에. 예, 트랜잭션 내에도 있고, 또 여기 블록에도 요 서명 부분이 있는데, 요 서명 부분을 다른 데로 이제 옮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먹글 추리를 우리가 아까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이것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블록 내에 여러 트랜잭션이 여러 개가 담겨져 있을 때, 요 각각을 해시랑을 해요. 그 해시라는 암호화를 하게 되면 요 결과가 256비트 바이너리 넘버가 생성되는데, 그 두 개를 가지고 다시 해시를 하게 되면 다시 여기에 또 256 바이너리 넘버가 돼요. 이렇게 계속 하면 결국 하나의 256비트 바이너리 넘버가 생성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루트 해시라고 하고, 이것이 블록 헤더에 이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 트랜잭션을 위변절하게 되면 이 루트 해시가 바뀌기 때문에 그 루트 해시만, 블록 헤더에 있는 그 루트 해시만 보게 되면 이게 위변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아직도 살아있는 분인데, 나이가 지금 한 70 정도 되신 분이, 70 맞나요? 네, 한 70 좀 넘은 분인데, 이 랠프 머클이라고 해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머클 추리라고 합니다. 이분은 미국의 서부에 제가 공부했던 학교인데 UC 버클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컴퓨터 쪽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스탠포드에 가서 박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지아 텍이라는 애틀랜타에 흑인들 많이 사는 조지아 텍에서 교수로 근무했던 분인데, 현재 교수로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은 이제 정년이 없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분의 이런 특허들이 있는데, 요거를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현재는 다 ASIC을 사용하는 이런 채굴기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채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굴 공장들이 많지가 않아요. 채굴 공장들이 뭐 한 10개 내외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되는데, 우리가 unknown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될 수는 있지만, 대략 채굴자 이름 나오는 거를 따지면 뭐 한 10개 내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10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중앙 집권해야 된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굴자들끼리 만약에 담합을 해서 뭐를 한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탈중앙화가 이거의 목표인데, 그게 좀 훼손될 수 있다. 원래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구상했을 때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자기 개인 컴퓨터에서
이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컴퓨팅 파워 경쟁이 생기니까 결국은 이런 채굴 공장이 생기고 이 채굴 공장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많은 그 전기 에너지 소비와 또 이 초기 투자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채굴 공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권력이 조금 집중될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새로 생긴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오늘날 그 화석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뭐 온실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위험하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에너지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보는데 이거 한다고 이 프루프 오브 워크 문제 푼다고 수많은 컴퓨터들이 거기에 하니까 에너지 소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통계 같은 거 보면 그 네덜란드 전체에서 쓰는 전기보다가 지금 채굴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 막 이런 통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 과소비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 최근에는 친환경 에너지로만 채굴하게 하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그 국가들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뭐 아예 못하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저 후진국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하거라 이렇게 또 허락하는 데도 있어요. 자기 나라 이제 경제를 위해서.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 이번에 그 숙제는 여기에 그 비트코인 백서를 읽고 요거를 A4 용지에 한국어를 한번 번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요렇게 생긴 논문인데 요게 8페이지입니다. 뒤에 9쪽은 참고문헌이고 이거 8페이지 되는 논문인데 내가 이 논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읽어보면 여기 있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함축적으로 압축돼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식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얘기했지만 이것은 SCI 논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용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임팩트가 아주 큰 논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우리가 블록체인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꼼꼼히 한번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 논문이 다 이해될 거라는 생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이 논문을 봤을 때 처음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공부를 한 다음에 보면 굉장히 이 논문이 잘 써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두 번째 숙제로서 요거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그 영어를 직역을 해서 한번 번역을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번역되어 있는 한글로 번역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 뭐 챗 GPT 같은 데서 이거 패러그래프 이렇게 주면서 우리 한글로 번역하라 그러면 번역을 잘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거나 뭐 어떤 방법을 써도 좋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해서 번역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00% 이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번역해보고 거기에 기초로 해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그런 걸 내가 알면 우리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